자, 요번에 볼 것은 이 5대 십국 관련된 시대인데요. 자, 5대 십국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읽기 전에 5 대가 뭐고 십국이 뭔지 이제 좀 볼게요. 자, 이 5대 십국은 대개 인제 그 송나라에 등장하기 전까지 960 년부터 해 가지고 한 53년 동안 그 시기를 인제 5대 십국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에선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지만 예전에 이 후진 관련된 내용이 한번 잠깐 연후 16조와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문에 나온 거 그게 유일하게 나온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5 대는 뭐냐? 5 대는 그 오늘날 이제 강북 지역의 5개 왕조가 차례대로 인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순서를 보면요. 후양, 그다음에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이제 5개 왕조가 뭐냐면 그 교체가 됐고요. 보통 인제 이게 강북 지역에 인제 있기 때문에 정통 왕조라고 이제 보죠, 여기가. 예. 자 그리고 지방에서도 10국이 인제 분리돼 있었어요. 저도 이 강남에 있었던 왕조인데, 자 아까 이 지도를 이제 보면요. 여기가 인제 그 5개 왕조가 있고 그다음에 10개 이제 왕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지도에 인제 요게 있죠. 예. 요게 인제 있는데, 자 10개 왕조는 다 볼 필요는 없고, 다만 인제 여기서 좀 눈여겨볼 인제 왕조가 이 북한이죠, 북한. 음. 여기 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북조선 할 때 이제 북 한자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할 때 한자가 아니죠. 이 북한 할 때 한자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북한은 여기 다른 나라는 다 강남에 만들어진 그 세워진 왕조인데, 북한만은 강북에 세워진 왕조예요. 그래서 대개 이 북한의 이제 위치가 어디죠? 요 정도죠. 요 정도. 예. 그래 갖고 이 북한이 왜 만들어졌냐면, 요 나라가 인제 그 뭐냐면 강북 지역을 칠 때 너무 저항이 심하니까 물려놨어요. 그 뒤에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 지역에 오늘 상서성 부근 지역이죠. 요 지역에 북한이라는 계례 왕국을 세웠어요. 계례 왕국을. 그래서 인제 있고, 아마 이 식국 중에 그 북한이 마지막으로 인제 토벌되는 왕조일 거예요, 아마 인제. 근데 이 북한은 인제 요 송나라가 등장하고 나서 나중에 태종 때 들어가서 여기를 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인제 이 북한은 요 나라와 송나라 간의 완충지대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나중에 인제 그 마지막으로 정복한 송나라가 정복하는 왕조가 이 북한이라는 걸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되고요. 요 관련된 기록이 사하사에도 나와요. 사하사에도 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왕조들 이렇게 있는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인제 관련된 내용을 또 읽어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을 각자 읽어 보시고, 자 여기 보면 당송병합기 관련된 내용인데 뭐 그렇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5대 십국의 분열과 중국의 인제 사회 변화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당만의 군불 세력은 크게 세 지역으로 인제 할거된다. 그래서 하나는 안사에 난 이후에 하북의 삼진으로서, 이 중에 위박이 이제 군사력이 막강 있고요. 하북 삼진이라고 불렸던 지역이죠. 그다음에 요게 첫 번째 이제 계열이고, 두 번째 계열은 상서, 진양, 그다음에 태원을 거점으로 한 사타족인데, 사타족은 돌굴족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군용 세력이었다. 그리고 인제 이들은 인제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 기동력이 상당히 뛰어났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항소의 반란을 인제 뭐냐면 수습하고, 그 장당을 그대로 인수한 주정춘이 변주군단이죠. 변주군단. 자 이 세 개 있는데, 주정춘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이름은 주온이에요. 주온이고 원래 항소의 부하였죠. 그러다가 인제 나중에 항소를 배신하고 당나라 정부에 넘어가니까 당나라에서는 "당나라한테 충성해라." 해서 주정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역설적에도 당나라를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이 변주라는 곳은 오늘날 어디냐? 카이퐁, 개봉이에요. 이 개봉은 그 당시 송나라 때 수도이기도 하지만, 또 5대 연합 국가 중에 이 개봉을 수도한 국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개봉은 그다음 운하의 또 중심지이거든요. 상당히 이제 강북 지역의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면, 이렇게 수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훈양도 카이퐁의 수도성,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여기 낙양을 옮기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개봉이죠. 다 여기 보면
그 후당을 제외하고는 다 뭐예요? 요 개봉에 인제 수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송나라도 카이퐁에 이제 수도를 정했죠. 그게 북송 때. 자, 그 세 개의 세력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유력한 이제 부대가 그 세력이 주정춘의 변주 군단이죠. 왜냐면 요 변주 군단은 당의 이제 수도 장안 부근에 주둔하고 있어 당의 조정을 마음대로든지 좌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주정춘이 당을 멸망시켰잖아요. 특히 수도 장안에 있는 간중 지방은 강남으로부터 올라온 물자에 의존했고 강남 항우는 주로 운하를 통해서 장안에 수송되었는데 그 운하의 중심지가 아침에 아까처럼 카이퐁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강남 항우이 주정춘이 관장하고 있는 번주 지역방에 이제 운하에 통과해야만 그 장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정춘의 변주 군단은 말하자면 당의 목줄을 쥐고 있는 형사와 같았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요 한양에 있으면 조선시대 때 일종의 강화도와 같은 그 지역이 있었다. 변주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의 조정은 정치, 군사, 경제, 군사성 주정춘의 계례에 불과했다. 자, 당은 안산에 난 이후에 한간의 바로가 급신하여 황제 폐이 마치 아이들의 장난처럼 자행됐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한간에서 이제 자주 폐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문생천자라는 이제 말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거고. 아, 따라서 시종의 아우 소종은 한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정춘 군단을 장안으로 불려들여 거의 모든 한간을 살해했다. 자, 이때 세력을 잡은 주정춘은 오히려 소종을 시행한 후 그의 아들 예제를 옹립하였으나 그 왕위가 찬탈되어 번주의 왕위를 이제 찬탈하여 번주, 오늘 카이풍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카이풍의 도읍에서 후량을 세우니 이가 이제 후량의 태조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지방에 있었던 군부로서 상서 이군영을 제외하고는 후양 정권의 면목상 승연했으나 실제 지방에 활구하면서 자위체를 강구했으며 천하의 절도사들의 분열 시대가 있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군벌 세력 판들 보면 후량에 대항하고 있는 상서 지연의 이군영, 아까 사타족 출신이었죠.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군영은 여러 번 후량의 태조와 싸웠으나 승부는 쉽게 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종욱 때 가서 이제 뭐냐면 후량이 쇠퇴하자 지금까지 후량이 지지하고 있었던 하북의 이제 지방의 위박 군벌이 이종욱 쪽으로 가담하게 되니까 앞에 이제 여기 보면 어 하북 삼진 이근용 그다음에 그 주정춘 변주군단이 있는데 얘가 먼저 이제 그 나를 세웠다가 얘가 쇠퇴하니까 이근용 쪽에 이쪽에 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근용이 이제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아들 이종욱 때 그 후당을 세우죠. 후당을. 자, 그래서 이제 훈양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그 위에 이제 훈양이 내분이 일어나자 그 틈을 이용해서 이종욱이 유박의 이제 어, 위박의 대를 앞세워, 이종욱이 위박의 대를 앞세워, 그 당시 이제 위박의 대를 뭐야? 이 틈을 이용해서 위박의 대를 앞세워. 위박의 대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생략된 것 같은데? 자, 그 개봉에 쳐들어가 후량을 벌하고 후당을 세웠다. 자, 후당이 세운 그 배경이 있고요. 자, 후량에서 후당의 왕조 교체 의미가 있죠. 요거는 이제 당말 이래, 아, 이게 눈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자, 후양에서 후당으로 당권 고체는 당마리의 군부대 세력 판도에서 볼 때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자, 그것은 항소의 반란 이외에 그 항하의 사이를 두고 수십 년간 접전을 거듭했던 사타구의 산서 군벌과 항소의 장당을 이제 재집시킨 주전자 한양 군벌 간의 접전을 막는데이고 상서 군벌이 승리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예. 그 결과 하북 지방이 할거했던 3대 군벌, 그러니까 상서의 사타족, 하북의 위박, 하남의 범주군벌이 처음으로 후당에 의해서 통합되는 전기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3대 군벌은 외형상 통합이 되긴 했으나 내면적 융합과 단계 용이치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 군벌은
그 당시 모두가 북방에서 중국 대륙 이주해 둔 돌골, 해골 등의 이민족의 후손들로 북방민족 특유의 부정적 행위에 의해서 왕위가 추대 풍습이 강하여 군주가 사망하면 중국 사회와 달리 왕위 세습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족장에 의해서 국왕을 따로 옹립하는 부족 유풍이 잔존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좀 이상한 게 이들 군벌이라고 했는데 요게 3대 군벌 중에 앞에 주정춘 관련된 군벌 있잖아요. 번주 군벌인데 요 번주 군벌은 요런 거 이민족 후손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약간 그렇죠. 왜냐면 번주 군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인제 그 한족들로 구성된 것 같아요. 그 문맥을 볼 때. 항소의 난을 할 때 폐장병을 수습하거나 해 가지고 인제 했고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타불 여기 사타부하고 여기 인제 그 앞에서 얘기한 그 위박군발 여기에 속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자 이와 게 중국의 가족 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종의 양자 제도를 뒀다. 가자 가부자가 있죠. 가자 가부가 있는데 자 그래서 적장자 세습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양자 제도를 왜 뒀냐.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 당나라 때 절도사 그에 있는 아중군들이 쿠데타를 많이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도사의 입장을 볼 때는 이들 못 믿으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군대 그 군사들과 뭐냐면 가자 뭐냐 그 가부자 관계를 맺어서 서로 간에 충성심을 인제 확보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충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요 양자 제도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자 하여튼 요렇게 인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에 따라 이제 5 대는 왕위 계승의 다툼이 계속되어 왕권이 불완전하고 혼란이 뭐냐면 계속되었다. 근데 이제 5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러면 별로 안 되잖아요. 이게 해 봤자 뭐 한 그 20 년? 20년 정도 되고 이제 망하고 뭐 10 년, 20년 됐나 망하고 거의 10년 단위로 끊어서 망하네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있고 후한 같은 경우에는 4년 만에 망하죠. 후한은. 자 하여튼 후당에 이어서 후진, 후한, 후주에 이르기까지 중앙군벌의 분열과 왕위 찬탈이 계속되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5 대의 혼란 속에서 인제 그때 북쪽에 거란족들이 인제 등장하게 되죠. 거란족이 요를 세웠죠. 자 이 거란족들은 요와 상류의 야율안보기가 어 거란족은 요랑 상류에서 야율안보기가 거란을 세우고 이어서 만주의 발해를 벌하여 중국 북쪽에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되었다. 이 거란족들은 유목민족주의야. 예. 그래서 기마 그 유목민족들이고 예전에 인제 당나라 밑에 기미 정책 안에 있었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 있었던 그 민족 집단인데 자 이 거란족이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죠. 이 거란족. 그래서 "거란의 국명을 써라." 예 요의 국명. 그래서 거란이냐 요를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어. 왜냐면 성종 때 이때는 거란 성종 때는 그 거란이나 요를 그 요는 사용했거든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만주의 발해를 멸망하고 요거 예전에 한번 중국사에서 기출문제 나왔죠. 중국 북쪽에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되었다. 자 권한은 중국 내부가 5대 분열 상태로 빠져 있는 것을 기하로 남침을 시작했고 이때 이제 후당의 진양 절도사 석경당이 상서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 권한의 원조를 요청했어요. 요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권한의 태종은 군사를 동원해서 후당을 제압한 후 석경당을 제위에 앉히니 그가 후진의 고조예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 대가를 요구하죠 석경당에게. 그래서 토지를 보호구 삼고 세패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북 지역의 연주와 운주 등 연운 16주를 허락받았다. 그래서 이 연운 16주 땅이 오늘날 인제 그 북경 지역에 있었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기 보시면 대충 요 지역을 의미하죠. 그죠? 그죠? 요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 연운 16주가 요쪽을 넘어감으로써 이게 인제 후에 이제 송나라하고 요나라의 갈등의 원인이 돼요. 예. 갈등의 원인이 되고 결국에는 인제 송나라 초기 때 연운 16조를 계속 뺏으려고 했지만 거란군에 의해서 요나라 군대에서 매번 패배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나중에는 전형의 맹을 통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나라 땅으로. 그래서 이제 송나라 지식인들의 입장을 볼 때는 이게 뭐냐면 그
요나한테 뺏긴 연운 16주가 이제 고토잖아요, 잃어버린 땅. 그래서 그다음에 '중세적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자극제적 요소가 됐다. 연운 16주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세적 민족주의를 일깨우는 어떤 어 어떤 상징적 역할을 했던 것이 연운 16주다. 송나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뭐가 비슷하냐면 독도하고 비슷하다. 독도하면 갑자기 민족주의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와 인제 비슷한 땅이다. 그래서 연운 16주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석경당하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챗GPT 학습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인제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해 볼게요. 그 후당을 세웠던 아니 후진을 세웠던 석경당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 석경당이 어떻게 집권을 했는지 좀 알려주고 이때 그 건환한테 연운 16주를 하랑했다고 했잖아. 그 연운 16주에 하랑 관련된 내용도 좀 알려줘. 좋아요.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석경당이라는 인물이 후진 왕조를 세우고 통치했던 방식을 떠올려 보면 마치 아주 복잡한 기계 장치를 하나하나 맞춰가듯이 생각할 수 있어요. 석경 사실 후진을 채울 때 주변의 강한 세력, 특히 거란 같은 외부 세력과도 일종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게 만들었죠. 즉 그는 자신 혼자만 힘을 행사한 게 아니라 거란과의 외교적 관계를 일종의 지렛대처럼 이용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석경당은 마치 복잡한 시계 장치를 맞추는 시계공처럼 각 부품을 하나씩 조정해서 나라를 굴렸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바퀴는 군사력, 어떤 바퀴는 외교, 또 어떤 바퀴는 내부 관리 같은 식으로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후진이라는 시스템을 돌린 거죠. 그리고 거란에게 연운 16주를 내줬다는 것은 마치 자신이 가진 중요한 톱니바퀴 중 일부를 넘겨주면서 이걸 줄 테니 대신 나를 지지해줘 하는 식으로 일종의 교환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연운 16주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이걸 넘겨주면서 석경당은 자신의 통치 기반을 외세의 힘을 빌려서 유지한 셈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석경당의 통치는 혼자서 모든 걸 다 쥐고 흔든 게 아니라 마치 여러 개의 기여를 서로 맞추듯이 외세와의 힘의 균형을 이용해서 나라를 유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세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나 지리적 중요성 같은 것들을 좀 알아야 해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당시 거란과 예. 이 정도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연운 16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자, 이러한 권한의 강압에 대해서 후진은 차츰 권한과 약속을 이제 폐기하고 반항적인 자세를 취하자 권한의 태종은 직접 이제 군대를 이끌고 후진을 멸하고 스스로 중국의 황제가 되어 한민족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저항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지방 군벌들이 권한에 대항하게 되고 그 가운데 진양 절도사였던 유지원이라는 사람이 병사에 추대되어 황제에 올라서 후한을 세웠다. 그래서 권한에 대항하고 싸우니 권한의 태종은 한 발 물러나게 되었다. 자, 후한은 권한 간의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게 됐으며 불과 4년에 거쳐서 후주를 게다가 호주에 계승되는데 자, 호주에 계승했던 이제 호주의 태조가 각이라는 사람이야. 예. 그 각이는 사타르 출신이 아니에요. 한족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각이에 이어서 세종이 나왔는데 세종은 이제 5대 십국 때 상당히 뭐냐면 그 현명한 군주로 상당히 명석한 군주로 또 유명했던 사람이죠. 이 5대 십국 때 그 나름대로 제일 명석한 군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세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종이 나와서 내정을 개혁하고 군사를 길러서 다시 권한의 남침을 저지했다. 자, 남으로는 양자강 하류의 대국인 남당에 타격을 가하면서 남북 간의 균형을 깨고 중국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세종이 병사를 했기 때문에 그 통일 사업은 다시 송대로 넘어가게 됐다. 그 세종이 죽고 나서 이제 어린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강남의 지방 정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또 얘기한 것 중에 세종 때 불교 탄압 정책이 있었죠. 산모 1종의 범난 중에 그 산모 1종 중에 이 종에 해당하는 것이 세종 때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강남 지방 정권의 10국 가운데
세력이 강한 나라는 해남에서 인제 강서 지역을 차지했던 남당이었다. 그밖에 인제 양자강 상류의 촉과 호북의 형남, 그다음에 호남의 초, 그리고 강서 남부에서 절강 지방의 오월, 복권 지방의 민, 영남의 남한 이렇게 분리됐고, 하북 지역에서는 인제 북한이 있었는데 앞에서 나온 북한은 그 당시 거란족이 세운 괴뢰 정부였어요. 자, 이들 십국은 각기 부국 강병책을 취하면서 농업을 장려하면서 경제력을 키워나가고 또 국내 자원을 개발에 힘썼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5대 십국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시대지만 경제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발전된 시대였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경제, 강남 개발이 많이 행해졌죠. 자, 그래서 이제 대외무역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각국 간의 교육은 매우 활발해졌고 문물의 교류가 진행되면서 각국의 특산물이 생산되었다. 특히 하북 지방의 중앙 정부가 거란의 남침에 시달리면서 전란으로 이제 폐허가 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적 안정에 힘입어 부강을 누리면서 지방 문화가 발달됐다. 그래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 19구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9개 국가죠. 정확히 말하면 이 국가들이 이제 뭐냐 보국강경 정책을 하면서 그 지역의 경제력을 더 업을 시켜놨고 그다음에 문화도 더 발전시켜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남 개발과 지방 문화 발달은 다음에 오는 소외통일의 경제의 뒷받침이 되었다. 그래서 인제 있고 5대 십국의 분열 시대를 끝으로 중국 역사상 다시는 분열 시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난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후에는 인제 한개 왕조로 인제 뭐냐면 이어지게 되는데, 근데 요것도 좀 그렇죠. 왜냐면 금나라가 인제 있고 그 남송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또 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인제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대부 송나라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이제 보기 전에 한의중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한의중에도 5대 19개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한의중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190 페이지, 이게 190 페이지인가? 199 페이지 펴 보세요. 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증번호는 72 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72 번이에요. 자, 당의 멸망부터 송해 건국까지 약 60 년간 5 대로 불리는 이제 하부 그러니까 당의 멸망부터 송해 건국까지 약 60 년간 5 대라고 부르는 것은 하북의 유역 중하 유역 중원에서 후양,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이제 5개 왕조가 흥망했다가 정통 왕조의 당에 이어서 송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양자강 중하류 유역 중심으로 많은 지방 정권이 존재했는데 대표적 10개가 있기 때문에 5대 십국이다.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10개 중에 북한은 아니에요. 북한은 빼고. 자, 이 시기는 당과 송의 가독이었지만 단순한 가독이었지만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 875년 시작된 항소의 난의 종교인 884년에 당조에서 각지에 할거하고 있던 번짐만 아니라 난중에 각지에서 흥기한 새로운 세력이 출현됐다. 자, 이런 세력들을 대표하는 것이 항소의 부장 출신 주정춘과 사타족 출신의 이근용이었다. 반란 후 양인 세력, 양인이라는 건 이 주정춘하고 이근용의 다툼이죠. 그래서 양인의 어떤 세력 다툼에서 주정춘이 승리한 후 이군용은 근거지인 산서 지역을 물러났고 당의 정치는 주정춘에 의해서 좌우되었다. 그래서 이제 주정춘은 소선제로부터 양의 형식을 이제 받아 당조를 멸망시키고 후량을 건국했다. 자, 주정춘은 찬탈자인데다가 항소 봉기의 배반자여서 평판이 좋지 않았지만 부패한 귀족 관료와 한간에 대한 철저한 탄압에 가한 혁신 정치의 주인공이었다. 그래서 그 와가지고 불려서 그냥 항하강 유역에 이제 다 뭐냐면 빠져 죽게 했죠. 자, 주정춘의 업종 중에 중요한 건 번주로 옮긴 건 수도를. 그래서 이곳은 자신의 근거지긴 하지만 경제 중심이 남쪽 이동했고 대운하를 운반은 물자가 수송에 집합된 지역이었다. 당대까지 수도였던 장안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편리하다는 군사적 이점도 있는데 반해 평원의 위치에 경제적 이점이 많은 병주는 있는데 반해 평원의 위치에 경제적 이점이 많은 병주로 수도를 옮긴 것은 단순히 수도의 이동이 아니라 국가 정책 인지에 경제 주안점을 두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는 수도가 정치적인 목적에 이게 입각해서 이제 한 거죠.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근데 여기는 이제 번주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했다. 자,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그 10년도인가요? 그때 중국의 이제 수도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객관식으로. 그때 이제 이때 카이퐁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카이퐁, 그러니까 북송의 수도였던 카이퐁이나 남성의 수도 항저우가 공통적으로 뭐냐면 이게 그 자체가 경제적인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역대 낙양하고 장안이나 북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약간 이제 정치적인 어떤 성격이 강한 도시인데 반해서 요 뭐냐면 카이퐁이나 그다음에 이 항저우는 철저히 경제적인 어떤 그 중심지였다. 여기 송나라 때 이제 수도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5대에서도 이제 보인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나 이제 주정치의 후양은, 이후 이제 이근용의 뒤를 이종우에서 923년에, 멸망했다. 자, 후담 왕조에 건립한 이 씨는 투르크 계통의 사타족 출신이었는데, 5대 각 왕조는 한왕군벌 출신의 후양과 상서군벌 계통의 나머지 4개 왕조로 구분된다. 그래서 후당의 이 씨는 당조부터 성을 하사하기 때문에 철저히 당의 후계자를 자임해 수도를 낙양으로 정하고 여기 낙양을 한 건 처음에는 이제 카이퐁으로 이제 그 정했다가 낙양으로 이제 또 옮기죠. 예, 후장 때. 그리고 요걸 또 후당이 계승해서 낙양으로 이제 이렇게 정했는데 이거 이제 당의 후계자임을 자임하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고려로서 낙양으로 이제 옮기게 돼요. 낙양으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카이펑 후당 시대 때, 그리고 후당 말기 때는 낙양 옮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 후당 그 말기 때 낙양 옮기고, 그걸 계승한 이제 후당이 다시 이제 앞에 자신이 이씨의 어떤 성을 받았기 때문에 당의 후계자를 이제 자임하기 때문에 수도를 낙양으로 이제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당 정권은 당조 귀족의 자손을 수송원해 정권을 맡기는 등 독고적인 성격을 가졌다. 왜? 자기가 당조부터 이시성을 받았잖아. 농소 이시성을. 그리고 후당은 거란과 손을 잡은 석경당에 의해서 멸망했고 후당을 멸망시킨 석경당 또한 사타족 출신으로 장성 내에 위치한 연운 16주의 한양가 매년 공남 약속을 대가로 거란의 군사 원주를 받아 후진을 건립했는데 연운 16주가 있죠. 북경 부근의 중심으로 16개 주고 석경당이 거란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한양의 이 땅은 이후 송해 영토 분쟁이 자주 일어났고 장성 이남의 위치의 관계로 한족대 영토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운 16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아까 전에 설명 좀 해달라 했더니 얘가 설명을 잘 못하네. 이게 챗GPT가 지금 5.0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약간 이제 기능이 좀 더 저하된 것 같아요. 네. 요 기능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걸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걸로 얘기해 볼게요. 이게 다시 할게요. 음. 그 중국에 보면 연운 16주라는 땅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연운 16주가 오랫동안 그 당시 이제 그 거란하고 송나라 간에 분쟁지였는데 그 연운 16주를 둘러싸고 거란하고 송 간의 어떤 이제 뭐냐 다툼 요걸 좀 설명을 해줘. 네. 그럼 연은 16주를 둘러싼 거란과 송나라 간의 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우선 이 문제에 대해 관련된 학술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전체적인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정리한 뒤에 구체적인 논문들을 인용해 드릴게요. 지금 관련 학술 자료를 검색해서 종합적인 개요를 제공하겠습니다. 내가 뭐 설명을 챗 GPT가 이게 검색 기능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갖고 검색하면서 이제 좀 뭔가 거든요. 예, 잠깐만요. 네, 제가 바로 그 스콜러시키티로서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드리는 중이에요. 지금 연운 16주를 둘러싼 거란과 송나라의 본장에 대한 학술 자료들을 모으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전체적인 계율을 먼저 말씀드리면 연운 16주는 중국 북방의 전략적 요충지로 오래전부터 거란과 송나라 사이의 영토 분쟁의 핵심 지점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영토 문제를 넘어서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죠. 이제 관련 연구들을 8개 이상 찾아보고 구체적인 논문들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스콜러십 PT를 체험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세요. 스콜러십 리서치 에이전트는 3억 5천만 개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논문을 시간 단위로 업데이트하며 예, 너무 이게 좀 시간이 걸리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좀 설명할게요. 연후 16주에 대해서. 더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진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더니 그냥 무슨 설명을 좀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제가 다른 걸 좀 찾아보고 좀 해야겠습니다. 이게 챗봇을 찾았는데 자, 그 연운 16주가 이제 오늘날 베이징, 그다음에 운주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석경당이 줬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석경당이 준 내용이 이제 그 밑에 있죠. 그래서 후당에 장수했던 석경당이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자신만이 이제 그 힘으로써 성공이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북방의 강자인 거란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고 그 거래 조건으로 그 연운 16주를 넘겼고요. 권한 황제를 아버지 황제를 모시고 자신을 아들 황제로 될 것을 이제 했다. 막대한 양의 비단을 이제 예물 바쳤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역사적 영향이 이제 보면 자 이게 방어선의 상실의 의미가 있어요. 중국 왕조가 만리장성이나 방어선을 이제 스스로 적에게 넘겨주는 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중국의 하북 평야가 북방 기마 민족의 어떤 침략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송나라가 이걸 딱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뭐냐면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끝내 실패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게 왜 실패했냐? 송나라 군대가 약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건화는 연운 16주의 발판으로 해서 강대국을 성장했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중국 왕조와 북방 유목 왕조 간의 심일 균형이 역전되는 결정의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연운 16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조와 관련돼서 이제 한왕조의 흥망 이상의 의미가 갖는 사건이 연운 10조 하락이다. 연운 16주의 하량이다. 자, 이 지역은 현재 행정구역으로 하북과 상서에 거쳐 있으며 대동, 그 다음에 북경, 천진 등의 시를 포함하고 있었다. 자, 이후 400년에 거쳐서 하북의 항족에 대한 이민족의 지배가 여기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거란의 연운 16주 영유는 이미 비한족 지역에서 성립해 있던 정권이 한인 거주 지역에까지 지배했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거다. 그래서 거란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한인 거주 지역을 일부 점령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왕조에 이제 포함되게 된 거죠. 자, 석경당 이후에 거란과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서한은 하북을 침입해 후진을 멸망시켰는데 거란의 태종은 그대로 하북에 머물러 북후를 요라고 곤치고 지배했다. 예전에는 거란이라고 했죠. 예. 자, 그러나 한족의 저항이 강해 만주로 물러나고 타타족 출신의 유진원이 그 당시 후한을 건국하게 되고요. 후한은 4년 동안 있다가 끝나게 되죠. 그게 중국 역사상 최단명 왕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있고 가기가 이제 쿠데타 활동에 후리를 건립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은 타타족 출신이 아니에요. 한족 출신이라고 했죠, 아까쯤에.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항해서 유지원 동생 유승은 진양에서 후한의 후계자를 칭하면서 상서성 중부를 이제 장악하고 북한을 건립했다. 그래서 이 북한은 19개 하나로서 건한의 원조를 받아 호주와 그 뒤를 이어 송에 정했고요. 마지막에 가서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처럼 태종 때 멸망하게 되죠. 자, 가기의 뒤를 이은 것은 양자의 시형이었는데 그는 5대 영주라고 해서 뭐 뛰어난 군주라고 이제 하는 그 세종이죠. 자, 세종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조선시대 세종이 아니라 이때 세종은 묘잖아요, 묘.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중국하고 한국의 묘가 겹친 게 많죠. 자,
세종은 통일정쟁을 이제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앙의 군군을 재편 강화했다. 그래서 세종은 또 불교와 사원의 탄압, 그래서 이제 패불 정치가 유명하죠. 그는 사원 소유의 전투를 국가에서 해소하고 비가세 대상이었던 승리를 한속시켰으며 불상 등의 사원에 있던 동제품을 이제 회수해서 군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동전 주조를 사용했다. 자, 이에 따라서 전국 사원의 부활이 폐해되었고, 자, 이어 남방에 이제 강국이었던 남당의 승리를 거두어 주요 소금 상지였던 양자가 하류 지역을 이제 장악했다. 그래서 건한에 대한 공격을 개시해 연운식 육주 중 두 개 주를 회복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세종이 급사한 후 친위대장의 조광웅이 옹립하면 되는데 이게 송의 태조다. 이게 이제 진교역의 변이라고 해요. 진교역의 변. 예.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다른 챗봇을 한번 좀 사용해 볼게요. 이게 이제 좀 그 조광육이 그 당시 이제 그 집권할 때 진교역의 변을 통해서 집권했잖아요. 진교역의 변. 그 진교역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 조광육이 집권하게 된. 조광윤이 즉위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바로 진교의 변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당시 후주의 군대가 북방으로 원정을 떠난 틈을 타서 조광윤이 병사들의 추대를 받아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걸 진교의 변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 조광윤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송나라를 건국하게 된 거죠. 구체적인 설명 좀 더 알려줘. 이게 왜 간단하냐, 얘가? 물론 좀 더 얘기해 줄게요. 사실 이 진교의 변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 당시 후주의 황제가 어리고 좀 미숙했어요. 그리고 조광유는 이미 명망 있는 장군이었고 군대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죠. 그래서 원정에 나간 사이에 병사들이 조광윤에게 황제가 되어달라고 막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조광윤이 주저하다가 결국 군사들의 강한 추대에 떠밀리듯 황제가 된 셈이죠. 이걸 통해 조광유는 큰 혼란 없이 비교적 평화롭게 송나라를 열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송왕조의 시작이 되었답니다. 예. 얘가 좀 있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네. 이게 왜 갑자기, 그렇지? 네. 자, 일단은 요 진교육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 뒤에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요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고 같은 진교육의 변을 통해서 그 당시 어진왕제 후주의 공제로부터 항제를 자기들 받았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때 이제 송태조 조광우가 진교의 변을 통해서 이제 집권한 다음에 5대 10대가 5대 19 시대가 종결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우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 절도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이제 절도사들에 의해서 자기가 또 죽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식 때도 또 왕위가 교체가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절도사를 배제하고 문관들을 중심한 문치주의를 시작했다. 이건 뒤에 좀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계속 읽어볼게요. 자, 5대는 변진의 통치 구조를 확대시켜 그대로 이어받은 군벌 정권이었고, 토양을 제외한 상서 군벌 내부의 정권 교대적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정권의 세력 범위는 한정되어 있었고, 지방에 활발했던 절도 세력들이 이제 강했다. 따라서 당연히 이 시대는 무인적인 어떤 기풍이 강했지만, 말단의 지배에는 문간이 등용되지 않을 수 없었고, 왜냐하면 신은 그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절도 세력들은 잘 행정적인 능력을 잘 모르잖아. 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행정적인 능력을 했던 신흥 세력들이 이제 이들과 손을 잡고 이제 더 부상을 했다. 이들이 형세국 2층이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송대 이래로 사대부와 연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9군 북한을 제외하면 모두 양자강 중하류에 위치했다. 이것은 당 중기 이후 이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 독립정권의 존재를 가능케 했음을 보여주며 현재 성경계와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자, 식국 정권의 의의는 이제 무엇보다 지역의 개발이다. 강남 지방을 주로 개발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국강병이 정책 목표였기 때문에
농경지 개간과 관계 수리시설 보강과 학총을 직령을 했고 5호의 경우에는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태호 주변의 수리전을 개관했고 방조 사업과 배수 사업을 각지에서 행해 농업 생산 확충을 깨웠다. 또한 전란이 계속된 5대 정권에 비해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19개 지배 영역 내에는 뛰어난 당대의 문화를 계승되었고 남단과 초의 경우에는 전란을 피해서 도망온 당조의 귀족과 문인이 많이 유입되었고요. 자, 특히 해야 분야에서 그랬는데 남당에서는 산수화와 하류도가 유명했으며 강남 해다 강남 하단의 하풍은 송대 해화도 이어졌으며 촉에서 수목화가 유명했다.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당대 후반에서 유행했던 운문체 사는 일종의 대중가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서민적인 성격이 강한 강한 문학 장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자, 사가 남단과 촉에서 발달됐다. 그리고 송대 태평어람을 필두로 국가적 편찬 사업을 이제 해일 때 강남 출신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고 합격자들 볼 때 강남 출신자들이 되게 많아요. 강남이 이제 경제 기반이 되다 보니까 가고 합격자들도 강남에서 많이 배출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당시 피정복 지역에 대한 대책이라는 정치적 측면도 있지만 문화적 정통이 중앙지역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객관적 현실도 작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태평어람은 이제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송나라 이제 건국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볼게요. 자, 이거 이제 신동계 부분을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중국 역사상 분열 시대를 수습하고 통일 국가를 수립한 그 당시 각 왕조는 다 같이 역사적 성격이 있다. 진앙과 수당이 통일 제국의 뚜렷한 통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10세기 중세에는 중국 통일한 중국 통일은 종래 정치 성격을 뛰어넘는 사회 발전의 특성이 있다. 이게 당송병역기라고 이제 보고 있죠. 당송병역기. 그래갖고, 아이고. 이 당송 병역계에 둘러싸고 이제 시대 구분 논쟁이 일어나요. 예. 요거와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뒷부분에 있으니까 그때그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송해 중국 통일은 정치적 면에서 분열 시대를 통일했던 의미에는 지난 수당 시대에 큰 차이점이 없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송대만이 가진 특수한 역사성이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송대에는 그 앞부분을 건너뛰고 사회 구조의 면에서 후한이 700년 이상 중국 사회에 지배계층을 군림했던 귀족 체제가 일수하고 이에 대신해서 사대부 서민 사회를 열었다는데 송대 사회 뚜렷한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황제 독재 체제의 성격에서 송대 역사성을 살필 수 있다. 진시황제의 이제 황제 체제 이래에 지속된 황제 독재권은 송대와 그 이전 시대에는 확연히 다른 면을 찾을 수 있다. 즉, 송 이전의 황제 독재 권력은 제도적인 면에서 황제 개인적인 정치 권력에 의한 독재 권력이 행사된 면이 강하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 독재적 그 전제군주제를 꼽을 때 진시황제나 한무제, 수양제, 당태종을 가리키는데 이들의 독재 권력은 전적으로 황제의 정치적 수단에 의한 바 있다. 근데 송대 같은 경우에는 항대 정치권이 어떤 개인의 어떤 카리스마가 아니라 제도적 측면이 강하다. 왜냐하면 이 제도적 측면이 강한 건 사대부가 그걸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대부를 중심한 관료 조직들이 항제 독재권을 강화시키는데 큰 이바지를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항대 또 독재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송대 특징이 뭐냐면 문치주의죠. 예, 문치주의. 예, 문치주의 뒤에 있으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송대 문치주의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보면 되고요. 그래서 송나라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성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외교의 부재와 군사의 약화 때문에 결국에는 그 뭐냐면 송나라가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진족한테 멸망했고 남송은 그 다음에 몽골족한테 멸망했는데 만약에 이제 송나라가 군대가 강하고 그리고 그 또 외교력이 이제 능수능란했으면 멸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송나라는 자체적으로 무너진 것보다는 외부의 그 압력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송태조의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송태조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뭐냐면 문치주의도 유명하죠. 그리고 송태조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그 제도 개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좀 오늘 시간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고 끝낼 텐데 마지막으로 문치주의에 대해서 좀 그 챗GPT한테 좀 학습을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끝나겠습니다. 예. 아 이게 예전 그 챗GPT가 아니네요.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다른 식으로 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같이 뭔가 해볼 생각에 신이 나네요. Absolutely. 아 Let's dive right 죄송합니다. 예. 음 이걸 다시 해야 되나? 예. 그 송나 Absolutely. 아이씨. 송나라 때 이 문치주의가 있었잖아. 송나라의 문치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 좋아요. 그럼 송나라 시기의 문치주의라는 개념을 한번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볼게요.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자면 송나라는 마치 굉장히 섬세하고 문화적인 분위기를 중시하는 거대한 학문 공동체를 떠올리면 좋아요. 즉 전쟁과 무력보다는 학문, 행정, 예술, 그리고 문학적인 가치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했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마치 하나의 큰 도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도시는 원래 강한 군사력으로 다른 도시들과 겨루기보다는 그 안에서 철학자, 시인, 학자들이 모여 앉아 서로 토론하고 글을 쓰며 행정을 세련되게 다듬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문치주의란 그 도시가 군사적 힘 대신 글의 힘과 행정의 정교함을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송나라 시기에는 과거 제도나 유교적 이념이 크게 발전했는데요. 이를 비유하자면 마치 도시를 운영하는 기준을 군대의 규율이 아니라 복잡하고 정교한 법률과 철학, 그리고 시험을 통해 선발된 관료들로 채워나간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힘센 장군들이 아니라 뛰어난 글솜씨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이끄는 구조였던 거죠. 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의 국가 시스템을 하나의 함수나 알고리즘으로 본다면 송나라의 문치주의는 그 알고리즘의 핵심 파라미터를 지식과 문화로 설정한 것과 유사합니다. 어떤 체계에서 우선순위를 바꾸면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국가 운영의 핵심 로직을 문치 중심으로 재설계한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술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예. 자 이 문치주의 관련된 내용을 인제 했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송나라 관련된 내용을 인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끝까지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